안녕하세요. 서비스 기술 교육 CS 프로 과정 임피던스와 노이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약간 원론적인 이론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이 교육의 목적은 임피던스 그리고 노이즈의 이론적인 내용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고 이를 최소화시키고 또 임피던스 매칭을 시키기 위한 동기를 부여해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CTV 설치업자 분들이나 운영자 분들께 가장 이런 기본적인 이론을 알려드리고 노이즈를 줄이는 그런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쉴드나 접지 등 이런 기존에 이런 걸 꼭 해야 되나 굳이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노이즈 대책에 대해서 그 동기를 부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임피던스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연봉협상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B라는 회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면담을 하는 상황을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협상을 위해서 A라는 사람은 최소 3천만원 이상의 연봉을 요구를 했는데 이 B라는 회사에서는 최대 2천만원까지만 줄 수 있다고 할 경우에 만약 연봉이 최종적으로 3천만원으로 결정이 났다면 A는 만족을 하겠지만 B 회사 또는 B 회사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들은 불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2천만원으로 연봉이 결정이 났다면 적은 연봉으로 인해서 A가 불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경우 전체적인 흐름을 예상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임피던스의 개념을 들어서 임피던스 매칭이 되지 않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회로 소자와 선로 위치에 얼마만큼의 일을 분담하느냐의 그런 개념은 받는 월급에 비해서 너무 많은 양의 일을 하거나 반대로 적은 양의 일을 한다 그런 개념으로 이 저항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 또는 주변의 다른 직원들의 불만이 발생하는 것을 이 회로적인 개념으로 리플렉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로에서도 동일하게 임피던스의 개념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예를 들어 사진과 같이 차가 몰려들 경우 차가 밀리게 되는 그런 병목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는 가능한 통로에 비해서 이동량, 회로에서는 전류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러한 차량의 이동이 매우 많아질 경우 반대급부, 즉 아까 말씀드렸던 리플렉션이라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차가 밀려서 평소보다 2차선 차로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것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회로의 개념으로는 임피던스가 맞지 않았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임피던스는 전류 또는 회로에서의 그런 신호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성분이며 절대적인 개념이 아닌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 예를 다시 들어서 임피던스 매칭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봉 협상의 그런 예에서 연봉을 만약에 2천만원 또는 3천만원이 아닌 2,500만원의 중간값으로 합의를 할 경우 물론 어느 정도의 불만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 양자의 불만을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협상의 과정을 임피던스 매칭 과정이라고 하실 수 있겠고요. 이를 회로 이론으로는 4분의 1 란다 폼 트랜스미션 라인을 통한 임피던스 매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용어는 RF 이론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굳이 외우시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참고만 임피던스 매칭의 개념을 이해하시는 거로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기존의 2차로에서 추가 4차로, 5차로 또는 고가도로를 만들어서 그런 차로를 좀 더 개통을 시키게 된다면
차량의 이동이 좀 더 수월해지겠죠. 그러한 과정도 임피던스 매칭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임피던스 매칭이란 어떤 하나의 출력단과 입력단을 서로 연결했을 때 서로 다른 두 연결단의 임피던스, 즉 로드의 차이에 의한 반사를 줄이려는 모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두 개의 공식 중에서 왼쪽은 제가 중학교 때 교과서에서 있는 공식을 그대로 캡처를 했고요. 오른쪽은 대학교 교재에서 캡처를 한 그런 공식 내용입니다. 왼쪽 공식을 보시면 V는 IR, R은 I분의 V 뭐 이런 공식에 대해서 좀 익숙하실 겁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그 임피던스에 대한 공식은 물론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공식에 대해서 이 저항과 임피던스는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그 조금 더 임피던스의 개념이 저항의 개념보다는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저항과 임피던스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개념은 동일하지만 임피던스의 개념은 이 기존에 있는 저항의 개념에서 추가적으로 이 주파수나 그런 다른 요소들의 개념이 추가가 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항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값을 임피던스에서는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임피던스의 큰 개념으로는 그 교류 회로에서 전류가 흐르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는 그 직류 회로에서 저항의 의미보다는 좀 더 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저항 이외에 전류를 방해하는 저항 성분을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 X의 값이 그 리액턴스 값인데요. 다만 임피던스가 저항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주파수, 즉 이 시간에 따라서 그 값이 수치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개념은 임피던스에서는 주파수의 개념이 추가되고 이 주파수의 값은 코일,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하죠. 여기서는 L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축전지,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하는데요. 그 두 가지 값에 따라서 그 두 가지 값과 이 주파수의 값에 따라서 그 임피던스의 값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저항과 임피던스의 정의는 엄연히 다르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임피던스의 개념은 그 회로에서뿐만 아니라 음향 그리고 방사 등 이런 여러 가지 방면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스피커 역시 4옴, 6옴, 8옴 이런 임피던스가 명시가 되어 있고요. 보통 우리가 쓰는 그 스피커의 저항이 낮을수록 음압은 좀 작아지겠지만 그런 고음 등의 그런 해상력은 올라가는 것도 그런 임피던스의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앰프랑 그 스피커의 임피던스가 맞지 않아서 그 스피커를 태워먹은 그런 경험도 꽤 있는데요. 이는 그 앰프단의 스피커의 그런 임피던스가 맞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표는 그냥 개념을 이해하시는 차원에서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임피던스의 여러가지 그 개념의 한 예로 규격, 그런 일반 전송거리 또는 영상 증폭기 전송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BNC 케이블에서 3C EV 이런 규격의 BNC 케이블을 하나의 예로 들어보면요. 여기서 3은 절연체의 대략 바깥 지름을 밀리미터 단위로 표시를 하는 것이고요. C는 특성 임피던스를 나타내는 것으로 C는 여기서 75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E는 폴리에틸렌 충실형 절연체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V는 외부 돕체가 한 겹인 비닐로 시스된 케이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BNC 케이블에 뭐 3C, 5C, 7C 이런 BNC 케이블을 구분하는 그런 규격에서 앞에 숫자는 절연체의 대략 그 바깥 지름을 그 미리 단위로 표시하는 그런 구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절연체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케이블의 전체적인 두께는 두꺼워지겠고요. 그에 따라서 그 일반 그 전송 거리는 더 길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추가로 그 RG58이라는 그 규격이 있는데요. 그거는 임피던스가 55mm고 OC EV는 75mm겠죠. 일반 그 OC의 경우는 은박지, 그리고 RG 타입은 차폐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폐액은 이 본드처럼 끈적끈적한 그런 참패층이 있는 것이 RG 시리즈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RG 시리즈는 구동이 많은 그런 장소에서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엘리베이터 내에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 RG 케이블을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75ohm은 주로 TV, 안테나, 비디오, 오디오, 디지털 신호 등에 사여서 사용이 되고요. 50ohm은 계측기나 무선 랜 등에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TV는 한 50에서 60MHz 그리고 많게는 한 850MHz 정도의 그런 주파수 대역을 사용을 하지만 CCTV는 이것보다 훨씬 낮은 5에서 6MHz 정도, 6MHz의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비록 TV보다는 훨씬 낮은 주파수지만 이 5메가 또는 6MHz도 상당히 높은 주파수에 속하는데요. 이런 영상 신호를 케이블로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임피던스 매칭이라는 것을 해줘야 합니다. 즉, 그 출력 임피던스는 이제 케이블 임피던스와 같아야 되고, 이 케이블 임피던스는 입력 임피던스와 같아야 되는, 결과적으로 출력 임피던스와 입력 임피던스가 함께 매칭이 돼야 되는 그런 개념이고요. 이렇게 각 임피던스를 매칭을 시켜줘야만 반사파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만약 임피던스 매칭을 시키지 않으면 반사파가 발생해서 보시면은 고스트 화면이라고 해서 화면 가장자리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약간 희미한 윤곽이 다시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그런 현상이 임피던스 매칭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런 발생하는 전형적인 한 예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영상 신호 관련해서 임피던스는 대부분 75ohm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케이블도 사실 75ohm을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이즈의 종류, 소스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왜 갑자기 노이즈가 왜 나오냐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노이즈도 우리 그 CCTV 영상과 같은 하나의 그 신호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노이즈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영상에서 보이는 그 노이즈 신호도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되고요. 비록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신호겠지만 노이즈도 하나의 신호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이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기적인 그리고 기계적인 이유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신호를 우리는 노이즈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을 하는 그런 잡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이즈의 종류는 그 소스에 따라서 크게 고주파 노이즈, 펄스성 노이즈, 그리고 서지성 노이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고주파 노이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컴퓨터나 IC 그 스위칭 전원에서 발생하는 그런 고주파 성분이고요. 전압 레벨은 이 펄스성 노이즈나 서지성 노이즈에 비해서 비교적 작습니다. 펄스성 노이즈는 릴레이나 그런 유도 모터 등에서 스위칭이 이루어질 때 주로 발생이 되는 그런 노이즈고요. 전압은 고주파 노이즈보다 훨씬 높고 피크 전압은 때로는 수천 볼트에 이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지성 노이즈는 우리가 말하는 그 서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유도 번개 등에 의해서 전원에서 발생하는 그런 노이즈고,
아주 고전압, 그리고 전류가 매우 커서 에너지도 크고 피크 전압은 수십 킬로볼트에 이르기도 합니다. 에너지도 고주파 노이즈가 가장 작고 가장 적고 펄스성 노이즈 그리고 서지 노이즈 순으로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이 표는 이 다음 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파 경로에 따른 분류입니다. 여기서 이 체크 포인트를 전파 경로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도 노이즈의 경우는 케이블 패턴, 그리고 방사 노이즈의 경우는 노이즈 발생환 자체, 그리고 안테나 형성부 또는 그 발생환과 안테나 형성부 사이에서의 그 배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CCTV에서 사용되는 주파수는 5에서 6MHz의 그런 신호를 사용합니다. 이 영상 신호가 해상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파수도 점점 올라갈 텐데요. 각 노이즈의 종류에 따라서 어떠한 대책이 몇 주파수대의 노이즈를 상쇄시켜서 이에 따른 화질을 개선시키는지 그런 참고로 하시라고 각각의 그 주파수와 노이즈 절감이 얼마나 되는지를 제가 적어 놨습니다. 여기서 10dB, 20dB 절감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 놨는데 많이 이게 별로 안 와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10dB, 20dB는 매우 큰 절감 효과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20dB의 경우는 노이즈의 경우 이제 최고 100배까지 절감이 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평소에 많이 알려져는 있는데 그렇게 대수롭지 않아 보였던 그런 노이즈 방지 대책, 여기서도 바이패스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접지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일반적으로 굳이 꼭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대수롭지 않아 보였던 그런 방지 대책을 꼭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동기를 부여해 드리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전도 노이즈뿐만 아니라 그 방사 노이즈도 함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노이즈의 영향력은 훨씬 더 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전도 노이즈와 그 방사 노이즈에 측정하는 그런 표준 측정 방법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드렸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추가로 전도 노이즈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제 전자 회로에서 나오는 이런 디퍼런셜 모드 노이즈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방사 노이즈도 이러한 회로가 함께 있지만 주파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변의 그라운드 또는 지면과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파수가 좀 더 크게 이동을 하면서 더 큰 루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노이즈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 노이즈는 신호원을 중심으로 출발과 끝이 이렇게 다른 쪽으로 되어 있는데 방사 노이즈의 경우는 이렇게 큰 루프가 형성이 되면서 이 진행과 또는 복귀에서의 전류 방향이 모두 다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런 작은 노이즈 전류에서도 더 큰 그런 노이즈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임피던스 관련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SRD480 HD SDI 카메라를 연결했을 때 unsupported 채널 메시지라고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지원하지 않는 해상도라는 뜻이고요. 그러한 원인으로는 DVR과 카메라 단에 서로 임피던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즉 지원하는 해상도가 같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not supported 채널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카메라에서 지원하는 해상도와 DVR에서 지원하는 해상도를 같이 동일하게 맞춰서 설정을 하시게 되면 영상이 정상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 SRD 1673 약 100m 거리에서 CCVC 프로토콜 연결 시 컨트롤 안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OC-EV 케이블 같은 경우에 200m, 75옴 기준으로 200m까지의 사양인데, 아무래도 200m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임피던스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디퍼런셜 노이즈에 의해서 더 많이 신호가 감소가 돼서 실제로는 영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인풋 단과 그리고 아웃풋 단의 임피던스를 함께 맞춰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사이트가 문제가 발생한 사이트도 그 임피던스를 서로 매칭을 시켜서 다시 정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또 SDS 특정 제품에서 케이블이 발열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실제로 케이블 단선에 의해서 쇼트가 됐는데, 실제로 케이블이 쇼트가 됐을 경우에 아무래도 저항이 매우 커지고 그에 따라서 부하도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이제 전원이 계속 공급이 되면서 케이블이 발열이 되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케이블이 단선대에서 이런 이슈가 발생했다. 이것도 결국에는 임피던스가 맞지 않아서 이 부하가 더 많아지고 반대급부가 더 생기게 되면서 생기는 그런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ICR 필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카메라의 보라색 영상, 그리고 모니터와 DVR을 연결했을 때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 그리고 카메라에서 리부팅 현상이 발생될 경우, 이러한 이슈들도 모두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임피던스와 관련이 있는 그런 증상들입니다. 다음은 노이즈 대책 종합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송신 측의 회로 블록과 수신 측의 회로 블록, 이 두 가지의 회로에서 이 사이에 임피던스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이즈의 종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전도 노이즈와 이 회로 블록에서 다 발생이 되는, 또는 회로 전선에서 방사가 되는 그런 방사 노이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전도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반사, 흡수, 노이즈 필터, 바이패스, 이러한 방법이 있겠고요. 그러한 노이즈와 커먼 모드용 필터도 함께 설치를 해서 발생된 이런 저감된 노이즈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노이즈 대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실드, 반사, 흡수, 바이패스, 이러한 방법들로 노이즈를 최소화시키면 보다 더 선명한 그런 영상을 보실 수가 있겠죠. 효과적인 노이즈 대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노이즈 필터 이용, 그리고 노이즈원 접근 금지. 노이즈원으로부터 좀 거리를 좀 둬서 그 영향을 좀 최소화시키자는 그런 의미고요. 케이스에 노이즈 전류를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고요. 전류 루프를 작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회로 블록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 회로를 연결시키는 이 전선을 이렇게 루프를 구성하는 방법처럼 만들게 되면 이렇게 커먼 모드 노이즈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더 노이즈에 대한 영향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주변에 있는 선을 가닥을 같이 꼬아줌으로써 이 전류 루프를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노이즈 필터의 입력과 출력 라인을 확실히 분리해서 그 두 가지 라인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고요. 그리고 노이즈 필터의 접지선을 굵고 짧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전원은 모두 노이즈 필터의 출력부로부터 잡아서 전원의 그런 노이즈, 전원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런 노이즈가 실제로 동작하는 이런 그 기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잡는 것이 중요한 대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